지금부터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으로 갑자기 뭐가 잘 안 되니까 되게 당황을 했네요. 우리 SAP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요, 내 마음의 표준부터, 그러니까 법인이라면 법인 전체의 표준부터 바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혁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교체라고 할 만하죠. 제가 항상 이 혁명의 상징으로 이 BTS를 얘기하는데요. BTS가 보여준 건 SNS와 팬덤, 아미만으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자본과 방송이라는 권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팬덤만으로 SNS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실제로 방송은 어려워지고요. 이제 TV를 보는 패턴도 TV가 아니라 폰이 표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 산업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 보는 것처럼 은행은 지점 없이 금융사업을 하는 게 이제 뭐 표준이 돼버렸죠. 네. 또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한테는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 파산의 위기까지 닥쳐온 반면 이 오프라인 기업들은 온라인 기업들은 엄청난 또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죠. 일상이 바뀌었다. 즉 그 얘기는 인류의 삶의 패턴이 바뀐 것이고요. 심지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인류의 앞으로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는 이게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탄생하고 13년 만에 전 세계 50억 인구가 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성인의 75%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인류가 바로 표준 인류가 됐다는 거죠. 실제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 이 사람들의 문명을 창조한 기업들이 1, 2, 3, 4, 5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베낀 알리바바, 텐센트가 아시아의 1, 2위가 되죠. 이 7대 기업을 저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7대 창조 기업이자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시가총액이 2018년 5천조가 안 되던 게 6,880조까지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코로나 이전이죠. 코로나가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8,604조, 그리고 8개월이 지나서 9월달이 되니까 1경 378조의 자본이 이 기업들에 투자가 됩니다. 이 시가총액은 바로 기업들이 얼마나 앞으로 미래 성장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는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 그리고 그것과 매치되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다 움켜쥘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A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독일 내 압도적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독일은 제조국가죠. 그런데 SAP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중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독일의 1위 기업이 됐다 그러죠. 일본은 여전히 도요타가 세계 1위, 일본 내 1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이 372조로 1위죠.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맞습니다. 제조 문명이 강한 기업이고요. 사실 앞으로 이 제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7대 플랫폼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제조산업, 서비스 산업, 금융산업 가릴 것 없이 딱 매치시켜서 세팅을 해야 이 자본들이 우리한테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거라는 것이죠. 기업에 있어서 미래 기대치가 높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요새 뭐 IT가 거품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서학개미, 동학개미 전 세계 청년 투자자들은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기업들한테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1경이 넘는 돈은요, 이미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한 시장 변화를 가져왔죠.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다 달라집니다.
현대차도 와 계실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6년 동안 60조를 투자하겠다면서 20조는 모빌리티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0% 아니 모빌리티 서비스 동남아의 우버, 그랩에 투자하고 인도의 우버, 온라인 투자하고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이 신차 개발, 기술 개발, 제조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에 투자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앞으로는 포노 사피엔스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산업계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전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카카오의 가치가 35조 원을 이르고요. 네이버의 가치가 54조 원.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독일 기업 DH에 매각됐던 이 배달의 민족의 가치가 그 당시에 이미 4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오고 DH가 2배가량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10조 기업으로 상승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까? 왜 자동차 산업도 심지어는 플랫폼을 같이 연결해서 가려고 할까? 여러분, 기업의 가치의 평가 기준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사실 돈만 투자하면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전부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조니까 스펙이 똑같으면 그건 똑같은 제품이야 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플랫폼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소비자의 선택의 수, 그들이 이용하는 이용 객수가 결국 이 기업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 이유는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생활 공간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비즈니스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와 AI가 중요해집니다. 인간의 욕망이 디지털 플랫폼에 남겨진 흔적,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이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해석하고 분석해서 소비자 욕망을 읽어내는 기업이 유리해지는 거죠.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이미 잘 활용하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탁탁탁 제안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인류가 급속도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을 옮겨가게 된 건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고 진화의 현상이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는 인간이 음악 소비의 변화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요새 음악 어떻게 듣나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듣고 싶어. 그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에 바로 접속하고 누르는 순간 음악이 나옵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약 1초에서 2초면 내가 원하는 걸 이제 경험할 수 있죠. 인간의 뇌는 욕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소비시켜주는 순간 기분 좋은 도파민,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게 만족이 되고요. 그럼 그 경험이 가만 있어봐. 나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이건 폰으로 해결 안 되나? 나 은행 가는 거 대신 이걸로 해결 안 되나? 계속 이런 걸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탈리의 이론이죠. 결국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뇌한테 보다 좋은 만족감을 주는 경우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플랫폼을 이용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왜? 신체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을 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는 굉장히 잘 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CEO부터 모든 조직이요. 이제 이건 상식이야. 인간은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자동차건 폰이건 TV건 쓰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들이 더 좋아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 빅데이터와 AI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는 사실 IT를 하는 분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업하는 분이, 소비자가 맞닥뜨려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 한계와 응용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해야 되냐? 모든 부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이들이 참 다른 문명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파, 그리고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까지 5대 기업과 대한민국의 네이버, 카카오, 다음 또 NC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그 밑으로도 또 굉장히 훌륭한 지금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에 있어서요. 이제는 그 공유하고 있는 이 지식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거의 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있죠. 지식은 공유하는 거고 소스는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거야. 이 문화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 사이에 정착이 되더니 이제는요. 네, 이제는 공유 경제로 가자. 왜 지식만 공유하냐? 택시도 공유하자, 호텔도 공유하자, 뭐 배달도 공유하자, 서비스도 공유하자 이러면서 공유 경제가 형성이 됐고요. 공유 경제가 성공한 쪽에서는 중고 거래는 여기서 하는 거야, 배달은 여기서 하는 거야, 음식은 여기서 시켜 먹는 거야, 호텔은 여기서 이렇게 플랫폼 이코노미로 발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인간이요 TV를 잘 안 봅니다. 특히 MZ 세대는 더욱 그렇죠. TV 안 본 세대한테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들의 선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그런 인간은 생각하는 방식,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식도 달라지죠. 말하자면 기업은 이제 인재상도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의 방식도 완전히 또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걸 주도한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입니다. 그러면 세계 7대 플랫폼은요, 완벽하게 이 밀레니얼 세대가 뭐 CEO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주도해서 만듭니다. 1980년 이후 태생, 어려서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사실 안타까운 건 이게 진짜 사회의 리더 세대가 된 55세 이상의 사람들이요. 이게 내가 됐어. 나는 이제 사회를 이끌어 가야 돼 하는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이 별로 크게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난 지점장 수업을 기가 막히게 받았고 엄청나게 이제 그걸로 영업을 딱 전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지점들은 폐쇄하고 디지털 뱅킹으로 갑니다. 이런 형국이 벌어진 거죠. 이런 현상을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디지털 문명이 인류 문명의 표준이 되었고요. 그걸 뒤이어오는 G세대,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쓴 세대는요. 더욱더 엄청난 변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표준입니다. 네. 보도 참고 자료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가고요. 반면 이걸 본 포노사피엔스들은 야 이게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러면서 이런 앱을 만들죠. 여러분 26살 대학생이 이틀 만에 만든 겁니다. 너 어떻게 이틀 만에 이걸 만들었어? 그랬더니 저는 오픈소스를 배웠고요. 그래서 쓸 줄 알아서 오픈소스 갖다 쓰면 이거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한 거예요. 그럼 교육도 그래서 이렇게 다 바뀝니다. 심지어 이제 20살짜리 2000년생이요. 이렇게 보니까 실시간으로 못 보고요. 여기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인 것 같아서 저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확진자 나오는 거를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왜 재난 문자 보내잖아요. 그 사이트에 가서 그거 긁어왔어요. 데이터를 보고 해법을 찾는 게 뇌 구조나 상상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육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재교육하고 계세요? HR 하세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반해서 새로운 인재의 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과거의 비즈니스 이게 표준이었다면 이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점점 어려워지죠. 오프라인 중심 이거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조적 수단. 앞으로는 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서 식당 하나를 하든 반찬 가게 하나를 하든 이런 쪽으로 상상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에 잘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는 인재들을 키워야 합니다. 문명의 표준을 바꿔 생존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보면 이건 명백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상상력, 업무 해결 능력,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회복 탄력성, 지금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 혁명의 시대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힘을 키우려면 내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하고 내가 표준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포노 사피엔스들은요 이미 방송시장 바꿨죠. 네, 유튜브가 대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방송국이 권력이 아니라 유튜브가 권력. 근데 유튜브는 모든 유튜버들이 제발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죠. 즉 소비자 권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비자 권력 시대가 사실은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죠.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이 광고비를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랬더니 다 비난과 비평만 합니다. 애들 팔아서 돈 벌면 되냐. 그런데 아무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람이는요 돈 많은 집 아기도 아니고요.
엄청난 투자를 해서 방송을 잘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볼까요? 구독자 2,600만 넘었습니다. 세계 탑 키즈 유튜버의 넘버 2예요. 평균 조회수 2,900만 회. 많은 건 5억 5천만 회예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봤더니 아빠하고 삼촌하고 짜파게티 끓여 먹는 장면 하나예요.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5억 5천만 명의 아기가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이 세계의 특징을 이해해야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그건 배우지 않고 우리는 간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이 시대 생태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눌러주는 모든 데이터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보람이 같은 애기 유튜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실제로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린이 용품을 만들어요. 그럼 전 세계 5억 명의 아기들이 볼 수 있는 프로에 광고를 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보람이를 선택한 전 세계 20개국의 2,500만의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마다 TV에 광고를 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룰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럼 배워야 하는 건 여기서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보람이가 보여준 거는요. 야, 광고 시장 달라겠구나. 맞죠? 지상파 TV 마이너스 15%, 반면 모바일 PC는 17%, 11%씩 늡니다. 이거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넷플릭스 유튜버의 시청자 수가 훨씬 더 늘었고요. GS 홈쇼핑도 모바일 채널이 TV보다 더 늘었습니다. 일자리도 여기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왕홍마켓 볼까요? 중국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마켓이에요. 개인이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방송에서 물건을 파는데 벌써 마켓 사이즈 168조 원. 소셜 커머스는 516조 원이 됐어요. 이 웨이아라는 유명 왕홍이 있는데요.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합니다. 85만 개의 한국 화장품을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데 43초 만에 완판을 시켜요. 그래서 너 비결이 뭐냐? 어떻게 너를 그렇게 믿고 사?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물건을 하나 살 때 제 인생을 겁니다. 말하자면 써본 거, 좋은 거, 마진보다는 정말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를 선택하고 사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10만 개를 사고요. 현금으로 드리고 반품 없을 테니까 싸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주겠죠. 그래,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제품만을 끊임없이 자기 선택한 고객한테 제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버 뒷광고 이거 논란됐죠. 한 번 배신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결을 얘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을 끊임없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팬덤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출발은 BTS와 아미라고 했습니다. 이 웨이아가 성공한 것도 바로 팬덤의 힘이죠. 그렇게 집중했더니 팬덤이 생긴 겁니다. 올해 웨이아가 재밌는 일을 했어요. 뭔지 아세요?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둥펑 자동차하고 1,700대의 스페셜 에디션을 놓고 팔았는데 7분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이제 이 제너레이션 MG는요. 오로지 팬덤으로 승부한다. 그렇게 성공한 기업들 볼까요? 소셜 커머스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스타일란드 김소희 대표 6천억, AHC 3조 4천억, JM솔루션 최근에 떴죠. 1조 5천억, 닥터자르트, SD로드의 매각 가격 2조 원. 특히 이 무신사, 지금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패션 기업 다 어려워졌다는데요. 여기 무신사만 올해 상반기 매출 200%, 거래 금액 60%가 늘었습니다. 올해 1조 4천억 거래 금액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 집중하는 거죠? MZ세대. 뭐로 하는 거죠? 소셜 커머스로. 그리고 거기서 팬덤이 생기니까 기업의 가치는 갈수록 더 높게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패션은 그래서 소셜 커머스에 기반한 잭시믹스, 안델 같은 요가복이나 소녀나라 66걸즈 같은 새로운 신흥기업이 마구 성장하면서 이제는 거대한 생태가 됐어요. 패션과 뷰티, 미디어의 예민한 제조업도 이렇게 바뀌죠. 코스맥스는 사실 최근 스타일 란다니, AHC니, JM솔루션 이런 데다가 제조 라인을 제공하고 상품을 제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창출해낸 이 우리나라 제조 대표 화장품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요, 요새 재미있는 라인을 론칭을 했습니다. 야, 왜 김소희 대표 혼자만 나오냐? 그러지 말고 앞으로 진짜 괜찮은 사람 나오면 내가 너 브랜딩 해줄게. 사업 투자해. 나머지는 모두 지원한다. 말하자면 소비자를 꽉 쥐고 있는 이런 파워 유튜버들, 파워 인플루언서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잡고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마켓을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유튜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2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브랜드 커넥트라는 서비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그럼 AI가 골라서 당신한테 가장 적합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나 이런 데를 소개시켜서 광고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미국도 리드해 가고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이 문명으로 갑니다. 그럼 기업이 준비해야죠. 여러분, 전 이 현상이 BTS로부터 출발한 나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비바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미디어에서, 음악에서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전 세계 표준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들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광고 산업도요. 태풍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요. 유통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금방 이게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조업까지 밀어닥칩니다. 요새 D2M이나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나 또 C2M, 커스터머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야, 이제 사람들이 이런 스펙의 물건을 좋아해. 그럼 그 스펙을 정해주면 그때 생산하는 소위 C2M이라는 트렌드가 나오면서 제조업까지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권력은 소비자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팬덤이 기업에 갇히니까 기업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테이스팅을 거쳐서 막걸리의 전통의 맛까지 바꾼 이 지평생 막걸리의 성공을 보면 고객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당근 마켓도 마찬가지죠. 고객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었더니 팬덤이 생겨서 무려 거래액 7천억에 이르게 됩니다. 또 고객한테 한 번 실망을 줬더니 되게 힘든 실패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경우도 꼭 교훈으로 삼으시고요. 결국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다? 고객의 팬덤을 만들고 그걸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미래 전략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툴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마켓, 호모사피엔스 마켓은요, 베이비샤크 보세요. 딴 거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63억 뷰, 59억 뷰에서 언제 63억 뷰 됐어요? 조그만 벤처가 만들었는데 전 세계 유튜브 2위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퍼진 거라고요? 소비자 스스로가 마케터가 돼서, 팬덤이 돼서 엄청난 성공을 부스팅 해준 거죠. 네이버 웹툰도 볼까요?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지평생 막걸리는요, 막걸리를 부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고객이 좋아하는 막걸리가 탄생할 때까지.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 좋은 만화를요, 스캔해서 올려놓고 보세요. 아, 불편하게 했어. 그랬더니 안 봐. 네이버 웹툰은요, 야, 고객이 진짜 좋아하는 선택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심지어 기존의 훌륭한 작가의 작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객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조회수로 랭킹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폭발을 하면서 세계 100개국에서 방문자 수 기준 네이버 웹툰이 웹툰의 세계 최고 플랫폼이 돼버립니다. 매출 1조 했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작년 매출 발표했을 때 18조였어요. 이게 10배로 크면요. 와우, 그 절반은 되는 엄청난, 더군다나 MZ세대가 즐기는 문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이 기대되는 거예요. 룰은 뭐다? 내가 정하지 않아요. 고객이 선택하게. 그러기 위해서는요,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 게임 산업이라든가 컨텐츠 산업, 뭐 이런 데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하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죠. BTS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는 뭐 블랙핑크도 뜨죠.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들 선전하는 거 보십시오. 오죽하면 넷플릭스의 CEO가 저 요새 그 킹덤과 사랑의 불시착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의 팬덤이 커져요. 이건 제조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컨텐츠의 파워가 커지면 브랜드의 국격이 올라가고요. 국격이 올라가면 가치가 올라가면 제조회사에도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미래 밝습니다. 대신 이젠 그야말로 이 팬덤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조업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험이 좋아야 돼요. 고객이 경험이 좋으면 와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당연히 실력이 좋고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고객이 이거 좋아할까 말까? 제가 최근에 현대차 G80을 탔는데요. 깜짝 놀란 게 폰을 보고 있는데 뭐 띵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 앞차가 떠났습니다를 알려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거 잘못 가다가 들이받거나 아니면 놓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런 디테일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이 직원의 팬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기업이야.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만들고 최고의 노력을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세심한 소통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포노사피엔스 문명에 대해서 깊이 알고 SNS 소통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죠. 여러분, 누구하고도 콜라보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BTS 그 여행 상품 개발 소식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BTS가 이제 공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굉장한 팬심이 지금 꽉 눌려 있어요. 대만에서 정말 웃기는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타고 타이베이에서 다시 내려요. BTS가 있는 나라 제주도 상공을 한번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내리지도 않은 한국에. 그런데 BTS 특별기예요. 그 안에서 막 그 BTS 음악이 나오고요. BTS 굿즈도 팔고. 이 상품이 팔릴까요? 여러분, 4분 만에 완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요, 이 포노사피엔스의 새로운 문명, 팬덤의 문명, 플랫폼의 문명을 보고 이해하고 그 다양성으로 이게 정말 잘 만들어가야 돼요. 둥풍 자동차가 왜 웨이아를 통해서 팔았을까요? 이런 식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실력이 됩니다. 고객의 선택을 받는 힘,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진정성 있게 유지돼야 되겠죠.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애플 보세요. 스마트폰을 접었어요. 5G를 했어요. 됐고 난 그냥 아이폰 쓸래요. 여러분, 그걸 증명한 게 작년에 에어팟 프로의 판매입니다. 기가 막히죠. 14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저 30만이 넘게, 제조업 하시는 분 알겠지만 원가 10,000원 정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4조 원어치를 사요. 절대 나는 아이폰을 사겠다. 야, 네, 달라요. 팬덤이 좌우합니다. 테슬라 보세요. 400주 넘는 자동차 기업으로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런데 제조기술 멀었다 그러죠. 맞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MZ세대는요, 터치에 열광하고요, 저 타고날 때 승차감, 오토파일럿의 그 기능에 너무나 열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뭘 실어야 되냐, 엄청난 우리의 제조산업, 제조기술, 서비스산업, 금융기술에 팬들이 열광할, 와, 써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해줘? 그걸 심어야 된다는 거죠. 카카오도 보십시오. 카카오뱅크 나오고 나서 K뱅크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솔직히? 그런데 야, 써보니까 너무 편해. 단지 그거. 네, 그 경험을 디자인해서 1250만의 고객을 모으고 흑자로 전환한다는 거죠. 아마존, 넷플릭스, 틱톡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독경제로 이미 다 넘어갔죠? 이들이 왜 성공했느냐? 써보니 너무 편하더라는 팬덤이 그걸 만든 겁니다. 여러분, 팬덤 시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기술을 어느 영역에서든 발휘해야 됩니다. 그게 특히 어디를 타고?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말이죠. 왜? 포노사피엔스는 이걸 갖고 생활하니까. 공감이 자본이라는 시대, 공감이 자본이 되는 시대라고 이해령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저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울려서 그 마음의 울림으로 팬덤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컨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보면요, 여기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거기 그 디테일을 완성하려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는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디테일을 완성하도록 노력했어요. 그만큼 인간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사실 팬덤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사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성공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꾼다.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최고 기업과 세계 최고 기업을 한번 비교해봐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폰 팔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삼성이 훨씬 더 많은 기술과 특허와 세계 최초 온갖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는 반도체 기술까지. 그런데 왜 세계 투자자들은 여기를 이렇게 큰 차이를 뒀을까요? 팬덤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왜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은 팬덤이 없을까 봤더니 그걸 챙기는 조직이 없더라고요. 네. 팬덤이 중요해가 아니라 스펙을 정해놓고 이걸 완성해. 우리 사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잠재가치라고 그러냐?
하기 시작하면 잘하지 않을까요? 1,000조 원, 그 2,000조 원 이상의 잠재 가치가 팬덤에 있다면, 밀레니얼 세대, G세대를 사로잡는 게 팬덤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SAP, 저는 ERP 할 때부터 이 기업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전 세계에 이제 뭐 미국하고 독일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제조산업의 근간을 만들어왔던 이 SAP가 최근 디지털 시대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이거 엄청나게 많은 솔루션들을 또 여기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대한민국은요 꼭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치 자체가 기적이에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산업 비중 중에 제조업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요. 야, 아니 어떻게 지난 한 30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지금 평균 세대가 55세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평균 나이인데요. 이들이 이제 대한민국 리더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세팅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언제 태어난 해를 보니까 1966년 1인당 국민소득 110불이던 시대에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난 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3만 불씩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국난 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 여러분 저희는 진짜 엄청난 추진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룰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갖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하고 딱 커넥션을 맺고 광고 엄청나게 때려서 쏟아내면 다 팔렸어요. 그게 룰이었어요. 이제는 안 돼요. 팬덤이 있어야 돼요. 됐고 나는 삼성 주세요. 나는 됐고 현대차 주세요. 나는 됐고 SK 주세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됐고 주세요. 이게 팬덤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된 BTS, 블랙핑크, 또 이 뭐 보람이라든가 베이비 샤크라든가 이미 컨텐츠 산업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같이 담으면 어떨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길은요. 디지털을 축적하는 거 맞습니다. 데이터와 AI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축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궁극의 목표는요. 이건 실시간으로 호흡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팬덤을 얻고 소비자와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고객을 우리의 팬으로 만들기 위한 그 방향이라는 것. 제가 오늘 9가지의 이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테크닉한 거 많이 얻으시고요. 그걸 통해 진짜 폰으로 사는 이 디지털 세대 MZ세대 포노 사피엔스의 팬덤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저는 그 가능성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SAP 민경희 파트너님이 저희 핵심 기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P 석세스팩터즈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민경혜입니다. 저는 오늘 약 10분간 여러분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HR 업무 기능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HR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고 석세스팩터즈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였죠. 저희의 삶과 업무 전반의 여러 모습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항상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HR에도 민첩성, 즉 어질리티가 매우 요구되고 있는 역량입니다. 이러한 어질리티를 기반으로 한 HR의 최신 트렌드를 또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채용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상황에도 보다 효율적이고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그리고 성과 중심의 체제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상시 성과 관리로의 전환, 그리고 AI 등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적절한 경력 개발 계획 및 교육을 직원에게 적시에 추천해주고 그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질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한 액션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시스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석세스팩터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채용에서는 챗봇을 통해 손쉽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 및 지원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나 이력서 기반으로 AI로부터 내게 적합한 채용 공고를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언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로 면접관과 면접자 간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터에 대한 그 전자서명을 진행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채용이 이제 결정이 됐을 시에 불필요한 절차나 자원 낭비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채용 공고를 만들고 게시를 할 때 시스템이 혹시나 그 공고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편견이 섞인 단어를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직무에 필요한 스킬을 추천해주고 해당 직무에 대한 시장 급여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하는 급여를 비교를 해줌으로써 더욱 채용 공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그 화면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채용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AI가 해당 이제 공고에 지원자들이 많은 지원을 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이력서를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적합도를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를 해줄 수가 있고 이를 위한 그런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시스템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시 성과 관리입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성과를 상시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를 한다면 더욱 성과에 대한 이력 관리와 코칭 그리고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성과 관리는 최근 대두되는 성과 관리의 패러다임으로서 석세스팩터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관련 활동들을 시스템에 남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와 매니저가 이 활동에 관해 업데이트 사항을 남긴 내용을 서로 간에 실시간으로 모바일이든 PC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적이 남게 되겠죠. 이러한 관련한 실적을 시스템에 남기고 또 이 실적은 또 연말 평가 시에도 다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평가를 하실 때 연중 성과를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균형 있게 다시 되돌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근거를 계속 남김으로써 평가에 대한 공신력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같이 수행한 다른 동료로부터 나의 활동에 관련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나의 육성에 관련된 개발 목표가 있을 텐데 그러한 목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이력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목표 관련 활동을 남기는 모습이고 저의 경력 개발 계획과 연결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원들은 이제 항상 최신화된 경력 개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수립을 어려워하는 직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다른 직원들이 거친 경력 경로를 시스템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개인화된 그런 경로를 각 직원이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받은 직무 프로파일을 조회를 하고 나의 경력
계획으로 추가를 하는 화면인데요. 이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뭐 회사에서 내려주는 방식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경력 개발 계획 수립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도 비슷합니다. 나와 비슷한 경력의 그리고 직무의 직원이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강했던 교육을 시스템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더불어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내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을 시스템이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교육 과정들은 PC와 모바일,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언택트의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육성과 교육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그 흐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항상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한 지금은 소셜 러닝의 측면을 또 살펴볼 텐데 이제 직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학습의 효과는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석세스 팩터즈에서는 이런 소셜 러닝 및 협업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육을 같이 수강하는 직원들 간 혹은 특정 부서 혹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와 학생의 역할을 직원들이 넘나들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해서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플랫폼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시스템의 유연성입니다. 석세스팩터는 익스텐션 센터를 통해서 코딩이 없이도 간단한 신규 프로세스를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도 쉽게 시스템에 구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은 최근 또 악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지셨을 텐데요. 재택근무 신청 프로세스를 만든 해외 사례입니다. 재택근무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등을 프로세스에 포함을 할 때도 이런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뭐 달력 같은 폼이라든지 뭐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하는 원하는 이제 정보 기입란을 손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럴 때도 이제 변경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또한 어떤 정결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정거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의 워크플로우도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도 PC나 모바일 등 어떤 기기에서나 진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최적화된 뷰를 구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HR 업무 기능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간을 내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석세스팩터를 잘 사용하고 계신 저희 야놀자에서 직접 사례 발표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화면하고 소리가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번 세션은 야놀자의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이끌고 있는 SAP의 석세스팩터 도입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PM을 맡았던 야놀자 피플 파트너십의 피플 컨설팅 팀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피플 컨설팅 팀은 우선 야놀자의 평가 보상 인사 제도를 기획하는 팀이고요. 저는 그 팀의 실무를 총괄하는 HR 기획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HR 기획자가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 앞에 HR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다가가야 하는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석세스팩터와 같은 HR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계시는 HR 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야놀자와 피플 파트너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놀자를 숙박 예약 어플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야놀자는 한국의 여행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최초로 유니콘 지위를 획득한 글로벌 여가 플랫폼이자 트래블 테크 기업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내외 숙박부터 레저, 액티비티, KTX와 같은 교통까지 여가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여가 슈퍼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AI, 블록체인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여가 산업에 적용 가능한 사스 플랫폼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글로벌 1위인 클라우드 기반 호텔 관리 시스템 기업으로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22,000여 개 고객사에 60개 이상의 언어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피플 파트너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R을 담당하고 있는 야놀자의 피플 파트너십은 야놀자의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HR의 관점으로 조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 관점에서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테크, 비즈니스, 마케팅, 스트레지 팀이 개별 조직화되어 있고요. HRBP와 탤런트 애퀴지션 담당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전사적 관점에서는 HR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컬처팀, 그리고 성과와 기준을 만들어가는 피플 컨설팅 팀, 그리고 인사, 운영 및 데이터를 관리하는 HR 오퍼레이션 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피플 파트너십이 HR 시스템 도입을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놀자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앞서서 HR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미래의 HR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에 5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HR 시스템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석세스 팩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려한 거는 시스템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입니다. 다양한 언어나 화폐, 기준이나 제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 측면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R의 전체 기능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지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화되는 HR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스템의 고도화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이나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UI, UX는 어떤지, 각종 디바이스와의 연동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학습과 성장, 그리고 지원의 측면에서 개발사, 구축사와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야놀자는 석세스 팩터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그거는 석세스 팩터가 HR의 각 기능을 개별 모듈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야놀자도 전체 모듈이 아닌 우선 한 가지 모듈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한 모듈은 성과 관리 모듈인 Performance and Goal Management 모듈입니다. 이후부터는 이 모듈을 PMG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PMGM을 우선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야놀자의 매년 지속되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엑셀, 구글 스프레드는 더 이상 늘어난 구성원들의 개인별 목표 달성 수준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조직 리더들에게 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HR 부서에서는 지나친 리소스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오류, 실시간 공유, 피드백 등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세스 팩터의 PMGM 모듈을 도입한 경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GM을 야놀자의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세팅하면서 목표 설정부터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평가 피드백까지 시스템과 제도의 연동을 통해서 전사 구성원들의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석세스 팩터에는 권한 관리 옵션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 강력한 기능을 통해서 성과 평가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보안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에 가장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PMGM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더 드리고, 다시 석세스 팩터의 단계적 도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때는 이제 전사 구성원을 이해시키고 또 올바르게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사 구성원들의 이해와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놀자가 모두의 관심 분야였던 성과관리 모듈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전략적으로도 매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PMGM 모듈을 도입하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 야놀자는 석세스 팩터에서 제공하는 HR의 모든 기능을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놀자는 국내에서는 선제적으로 석세스 팩터가 보유하고 있는 HR의 모든 기능을 경험하면서 야놀자만의 프랙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놀자가 석세스 팩터 구축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5가지 측면으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R 데이터의 흐름이라는 측면입니다. HR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HR 데이터의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흐름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예를 들면 채용을 시작으로 인풋되는 HR 데이터가 향후 발령, 급여, 근태,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개별 모듈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석세스팩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에서 시작되는 인풋 데이터가 EC라는 인플로이 센츄럴 모듈에서 마스터 데이터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개별 모듈로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개별 모듈에서는 각각의 모듈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모든 데이터를 히스토리로 쌓아갑니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고 각각의 모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HR의 일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개인별 R&R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의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개인의 R&R을 개선하는 HR의 PI 작업이 필수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 PI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R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PI는 기존의 PI와는 다른 시스템 관점에서 완전 새로운 방식의 PI가 필요합니다. 구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의 일하는 프로세스, 기준과 석세스 팩터로 구현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대조하고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의 갭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구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시스템이 그대로 다 구현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야놀자도 초반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학습하면서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PI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PI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 즉 석세스 팩터의 구조, 기능을 최대한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더 넓은 시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고요. 석세스 팩터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워크플로우와 기능을 매우 컴팩트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의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혹은 최소 기준 또 우선순위에 포커스하면서 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PI를 진행해야 됩니다. 야놀자도 이런 PI 결과로 가장 먼저는 결제 라인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메일, 그룹웨어, 공유 시트 등의 기존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회사의 기존 ERP와 그룹웨어와 같은 시스템과의 연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중요한 이유는 연동이 결국 시스템 간의 확장과 통합을 의미하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HR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석세스 팩터로 HR 시스템만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들과 데이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연동하는 것을 간과한다면 업무 생산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HR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놀자도 전체 구축 기간에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는데요. 각각의 시스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면 기존 프로그램의 연동을 위한 추가 개발을 진행하거나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야놀자는 기존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통해서 석세스 팩터와 그룹웨어 그리고 ERP와의 연동을 진행하였고 시스템 간 중복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고 원활하게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연동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 운영 측면입니다. 야놀자의 프로젝트 팀 초기 운영은 일부 HR 기획자, 담당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구축의 전체 일정 후반에 각 모듈 사용자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후에 이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부 HR 기획자 그리고 담당자들로는 구축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실제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중반에 프로젝트 팀을 재구성했습니다.
대상자는 30명가량 되는 HR 전체를 투입을 하였고요. 우선 조직으로는 전체를 총괄하는 PM 조직, 그리고 각 모듈을 이끄는 펑션 리더 조직을 설정하였고, 각 펑션별 시스템을 사용할 실제 사용자들을 전부 투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세부 기능들을 실전처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면서 오류를 찾고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스템 고라이브 후에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개선해 나갈 사용자들에게 시스템에 대한 오너십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멤버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일을 할 현업 사용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축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돼서 미팅에 참석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참여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가장 좋은 학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매뉴얼이나 교육을 통해 알려주기보다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각자가 시스템 오너로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경험은 너무도 가치 있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및 기대 수준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세스 팩터 구축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경영진을 비롯해서 ERP팀, IT팀, 총무팀 여러 유관부서가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구축사, 개발사 등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어서 가장 일하기 어려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서로의 관점, 용어, 경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당자들 간 업무 연계성이 너무 난해해서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개발이 지연되고 개발의 지연은 비용의 증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야놀자도 석세스 팩터의 도입에 대해서 조직의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스템을 통해 HR도 일하는 프로세스가 변하지만 유관부서들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영향에 있어서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각각의 관심 분야나 요구하는 권한,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은 굉장히 모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야놀자가 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었던 건 야놀자만의 지속된 일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Y코드로도 소개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잠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야놀자는 Y코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을 편하게 물어보고 이슈를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내부의 각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프로젝트 팀에게 완벽하게 권한을 위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옳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금 더 큰 이슈여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영진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시스템을 고라이브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이슈는 고라이브 이후에 발생합니다. 고라이브 이후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굉장히 전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매우 빠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과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놀자의 시스템 구축기를 뒤로 하고 야놀자가 석세스 팩터를 통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2가지 프랙티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세스 팩터 도입의 대표적인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석세스 팩터의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관리 모듈 PMGM을 통한 언택트 시대의 성과 관리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MGM 모듈은 야놀자의 성과 관리에 있어서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전사 구성원들이 기관별 조직의 미션 그리고 개인의 OKR을 온라인시키고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전사의 성과를 리뷰하거나 평가 결과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도 매우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의 성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조작 방식 또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서 야놀자는 이미 석세스 팩터를 통해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은 PC나 모바일 언제 어디서든지 목표를 확인하고 있고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로그를 남길 수 있습니다. 리더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은 물론 담당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를 피드백하고 코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R은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전사의 목표 수준을 데이터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경영진들과 쉽고 빠르게 언제 어디서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유도 아마 매일매일 일하는 방식에 놓아둔 야놀자의 성과 관리 방식과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규모도 이런 방식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 PMGM의 적시적인 도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원격 근무를 위한 시스템 커스텀을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석세스 팩터 프로젝트 팀이 석세스 팩터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커스텀을 도와줄 수 있는 구축사와의 도움 파트너십이 있다면 기존 모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놀자는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동안에 구성원들이 사무실이나 집, 카페, 도서관 등에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았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원격 근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직의 리더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사의 원격 근무 현황에 대해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서 경영진들과 향후 원격 근무의 운영 방식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원격 근무를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거나 설문지나 기존의 구글 스프레드를 계속해서 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기존의 휴가 신청을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원격 근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석세스 팩터를 커스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주요 기능의 테스트만을 거쳐서 우선 빠르게 전사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후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오픈 후에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시스템을 잘 활용하려면 HR 담당자들은 굉장히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빠르게 적용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슈를 해결하고 또 빠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석세스 팩터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세스 팩터를 포함해서 HR 시스템 어떤 것을 도입하게 되시더라도 시스템의 커스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커스텀 한계에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일하는 프로세스, 기존 제도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기반의 PI를 진행하면서 뭔가 심플하지만 심리스한 세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뭔가 결국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팀에서 시스템 고라이브 전에 구축의 단계에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의 크기나 범위에 대해서 전사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각각의 대상들에게 이제 적합한 단계적 커뮤니케이션 플랜, 그리고 사전 액션에 대한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야놀자의 프랙티스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세션은 마치고요. 향후 야놀자의 프랙티스를 바탕으로 석세스 팩터에서 더 나아가 야놀자의 HR 제도나 HR 문화 측면에서 함께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피플 파트너실로 컨택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